안녕하세요. 전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서준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PSA 관련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봤었는데, 오늘은 뭐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증상과 어떤 과정으로 진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립선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증상이 무엇이며 어떨 때 언제 발생하는가, 그리고 전립선암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립선암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립선암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전립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전립선에 생긴 암을 전립선암이라고 할 겁니다. 전립선은 일단 정액의 성분 중에 하나인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장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해부학적인 위치가 모든 병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이 부위의 주변에 있는 장기와의 위치의 관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있고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직장이 있고, 위쪽으로 이제 방광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뭐 진단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의 바늘을 찌르는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전립선이랑 항문이랑 가깝다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립선의 성장과 발달하는 데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전립선암 치료에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중심으로 쓰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전립선에 생기는 암이라는 거고,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정상적인 그 사이클을 넘어가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계속 자라나가고 주변으로 침륜하는 특성을 가진 거를 이제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그 정액의 일부 성분인 액체를 만드는 장기다 보니까, 그런 액체를 생성하는 선암이라 아니 그 선세포라는 것들이 대부분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암이 생기다 보니까 선암이 대부분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그 발생률을 따져 봤을 때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위 암, 미국에서는 이제 남성암 중 1위 암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흔한 암이고, 서구권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2 위에서 3위, 뭐 10위권 정도에서 머물 때도 있었는데, 점점 그 발생률이 증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23년 추정치는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발표할 건데, 올해 정도 발표가 나올 건데, 추정치로는 전립선암이 1 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은 이게 암이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역학적인 특징,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잘 생기느냐, 유병률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SA를 가지고 진단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PSA가 높더라도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저희가 전립선암을 1 순위로 두지 않는 이유가, 전립선암이 이제 나이에 의해서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는 역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대부분 65세 이상의 평균값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전적 소인도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 발생률이 2 배에서 뭐 5 배까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0% 정도의 전립선암이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전립선암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또 가족력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도 한 축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종적인 특징도 확실히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흑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백인이나 히스패닉이 그다음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는 이제 그중에서는 그 전립선암의 발생률에서는 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에 이주한 아시아인들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그 인종은 똑같은데 이제 위치가 달라지면서 식습관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유병률이 달라지는지를 봤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지방 식단이나 유제품 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식단을 했을 때 조금 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론이고요. 일반론이고 환자분 뭐 개인이 그렇다면 우유를 안 먹으면 암이 안 생기느냐 이런 내용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역학적인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군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의 증상이 무엇이며 언제 발생하는가, 이게 결국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무슨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전립선암이 '내가 전립선암이 아닐까.' 이런 걸 걱정하게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건 사실 다음 PPT가 핵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립선암을 조기 전립선암, 초기에 있는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게 있으면 전립선암이다. 이게 있으면 전립선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인터넷에도 그렇고. 그건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좀 더 높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이 증상이 있다고 전립선암을 지칭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증상이 발생하기 위해선 얘가 암이라는 게 뭔가를 호르몬이든 뭐든 이런 걸 생성하는 애가 아니라면, 뭔가 그 단백질 같은 특정한 단백질을 생성하는 애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전립선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그 요도 주변에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안 생기게 되고 후기에 이제 요도를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또 전립선 비대랑 유사하게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여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만 기억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초기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은 없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증상,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전립선암을 진단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 뭐 PSA든 영상이든 이런 거에서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임상적으로 추정해서 진단한다, 이런 단계를 밟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립선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위치에 따라서 뭐 요도 압박하는 배뇨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 혈뇨나 혈정액증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전립선암을 걱정하시는, 왜냐면은 혈뇨나 혈정액증은 많이 생기는 질환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을 때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혈뇨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립선암이 있으면 혈뇨나 혈정액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지만, 혈뇨가 생겼을 때 이게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혈뇨의 원인이 되는 게 지금 위쪽에 보이는 이 정도로 많은데, 이 중에서 전립선암 관련된 그 전립선암의 그 차지하는 분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생긴다고 해서 전립선암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혈뇨가 있고 뭐 PSA가 높고 나이가 많으면서 뭐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은 저희가 의심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정액증도 마찬가지인데, 혈정액증은 이제 혈정액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혈정액증은 쪼끔 다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혈정액증은 성관계나 그 전립선 염증 이런 것 때문에 2 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특징상 혈정액증이 생기는 거는 젊은 연령대가 쪼끔 더 흔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령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성 관련된 성매개 질환에 의한 2 차적인 혈정액증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럼 나이가 많으면서 혈정액증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립선암을 뭐 의심할 수 있는 전립선암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클루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립선암이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도 또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립선이라는 저희가 하나의 그냥 단어로 장기를 지칭하지만, 전립선도 내부에 있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고 그거랑 다른 이제 바깥쪽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는데요. 변형계 쪽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전립선암은 그 요도 주변에 있는 중심부에 생기지 않고 요도 그 전립선의 바깥쪽 껍질 가까이에 있는 변연부 쪽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칼시노마라는 게 암인데 페리페랄이라는 게 바깥쪽에 있다라는 얘기고 센트럴과 트랜지션이라는 게 중간 쪽에 있는 걸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거기에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암은 바깥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요도를 압박하면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랑 유사한 증상이라는 거는 그 중간 쪽에 가까이 자라야지 중간 쪽을 압박해야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 이게 증상이 생길 때는 굉장히 늦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대가 있을 때는 빨리 증상이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전립선암이냐 뭐 전립선 비대냐를 판별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 만약에 더 진행되게 돼서 전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이 부위와 관련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전립선암은 어디에 많이 전이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뼈 쪽에 제일 많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위 그런 데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이제 전이를 일으켰을 때 뼈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생기는 증상들은 뼈 쪽에서 그러니까 척추 쪽이나 아니면은 골반 쪽에 있는 통증 그리고 이 암이 많이 자라게 되면은 척추 있는 데서 이제 암이 쭉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 척추 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그럼 하지마비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2 차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이성 전립선암도 증상이라고 했을 때는 특징적인 증상이 뭐 '이게 있으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립선암이고 전이 뼈 쪽으로 전이가 많이 돼 있으면 그런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양이 많아지면 이제 전립선암이 뭐 순환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이가 되면 얘기가 다르고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체중 감소나 아니면 뭐 많은 심한 피로감 이런 거는 결국엔 남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생기는 2 차적인 문제인데 전립선암도 결국에 암이 진행되면서 점점 전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점점 악성화가 더 진행되고 그러면은 원래는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종류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양이 많아져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몸에서 뺏어가는 에너지가 많을 거고요.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 같은 건 일반적인 전립선암에서는 잘 안 생기는데 암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표로 표현한 건데 흔히 헷갈리는 것들이 결국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과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배뇨장애 증상 그리고 PSA 상승인데 이거 서로 이제 전립선암이면 PSA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배뇨장애도 생길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도 양쪽 다 생길 수 있고 전립선염에서도 둘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특히나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는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고요.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전립선암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는 2 차적으로 나이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두 개가 더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전립선염이 있다고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립선염이 있을 때 PSA가 상승할 수 있고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도 PSA가 상승할 수 있다. 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봤을 때 진료할 때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증거들이 좀 있거든요. 연세가 뭐 젊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전립선염을 제가 먼저 의심하고 질문을 하게 되고 PSA가 이전엔 괜찮은데 갑자기 상승한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암이 갑자기 전립선이 확 늘어났을 가능성보다는 그 전립선에 자극이 되면서 PSA가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거는 전립선암보다는 염증이나 이런 전립선 쪽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2 차적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저희가 역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질환들이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얘들이 전립선염이 암을 일으키거나 비대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결국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PSA가 높다.
뭐 PSA로 진단하지만 PSA가 높다 아니면 전립선암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라고 해도 그 검사들 하나하나의 진단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PSA가 뭐 4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 파퓰레이션에서 암일 가능성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뭐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는 걸 가지고 바로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직 검사의 합병증의 가능성을 감수할 만큼의 이득이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암일 위험성이 있는지를 점점 따져서 그다음 단계의 검사를 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단계의 검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전립선염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항생제를 쓰면서 한 2 주를 기다렸다가 PSA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 전립선염보다는 암일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길어 보이고 굉장히 어 불안하고 이러시겠지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립선암의 진단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하고, 암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확진을 위한 검사,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에서 암이라는 게 확진이 되면 그다음에 암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에 대한 병기를 검사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PSA라는 검사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PSA에 대한 노출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그치만 또 반대로 PSA가 이제 높다라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는 PSA가 높다고 해서 다 전립선 암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PSA가 높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뭐, 그러니까 PSA가 높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에 그 1 년의 과정을 거쳐서 암일지 아닐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암일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암이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PSA가 확 떨어져서 정상치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가 2 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암이 있으면은 PSA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봤을 때 PSA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으로 인한 증상은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 암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니면 '새로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2 차적으로 조직 검사를 판단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저희가 복합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일 검사 하나만으로 '암의 위험성을 생각한다.' 아니면 '너무 걱정한다.'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서는 원래는 PSA가 존재하지 않는데 낮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PSA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전립선에 자극이 있을 때 아니면은 전립선 세포나 아니면 전립선에 이제 그 세포에서 그 PSA를 분비하는 거에 상승이 있을 상황에서는 혈액 내에서 그게 2 차적으로 늘어나면서 PSA가 높아지게 되고요. PSA가 상승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PSA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문의를 만난 상황에서는 전문의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암 때문에 올라갔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을까.'를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제 확진 검사를 위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한데 결국에 정상적으로 PSA는 전립선 안에 있어야 되고 정액 내에 고농도로 있어야 되고, 뭐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정낭이라고 하는 정액을 저장해 놓는 곳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혈액에선 낮은 농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 뭐 염증이 있으면은 혈관의 투과도가 높아지면서 세포에서 이제 PSA가 그쪽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전립선에 그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혈액 내 PSA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암이 있거나 이래도 마찬가지로 혈액 내 PSA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PSA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사실 PSA가 상승할 때 이제 전립선 세포가 증가하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일 수도 있고 전립선 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립선 암이라는 거는 자기가 막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 전립선 세포를 계속 늘려나가는 종류의
암이기 때문에 암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반복적으로 분열하게 되면 동일 공간에 많은 전립선 암세포들이 있게 되고 같은 양의 그 전립선 만약에 다르긴 하지만 전립선 암세포랑 전립선 비대세포가 같은 양의 PSA를 분비한다 하더라도 동일 공간의 밀도가 높으면은 암이 더 많이 PSA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립선암과 비대는 밀도의 차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식을 만들어서 PSA 덴시티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파이라는 검사도 있어서 파이 덴시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암일 가능성을 쪼끔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PSA라는 게 올라가게 되고요. 어 PSA 이제 3 이나 4를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검사 기관마다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검사 기관 단일 기관에서 똑같이 검사를 해도 PSA 수치는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종류의 검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을 동일한 나의 피를 두 개로 나눠서 PSA를 검사해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PSA가 4.0 이었다가 4.2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큰 의미를 가지면서 저희가 받아들이진 않고 전체적인 추이를 봐서 이게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게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PSA가 3 이다가 4점 몇이다가 3.9로 떨어졌다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PSA의 상승이나 하락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PSA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PSA가 높으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4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집단, 인구 집단에서는 3분의 1 정도, 30% 정도의 암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크면은 동일 PSA에서 암의 위험성은 낮아지겠죠. 이게 암세포는 더 많이 PSA를 분비하니까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 에 피 암이라면은 이제 더 낮은 부피를 가지고 PSA를 높게 배출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반대로 이제 PSA가 갑자기 올랐을 경우 1-2주 내로 갑자기 올랐을 경우에는 암의 위험성보다는 전립선 염증의 위험성 아니면은 전립선에 자극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 검사가 있는데 영상 검사들이 있는데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MRI를 찍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이제 PSMA 펫이라는 거는 전립선암 특화된 펫인데 이거 말고 그냥 FDG 펫이라고 다른 암 때문에 찍는 검사로 이제 펫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MRI랑 PSMA 펫이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뛰어나고요. FDG 펫도 어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는 그렇게 높은 민감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 중에서는 FDG 펫이든 PSMA 펫은 더더구나 전립선암이 된 다음에 어디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FDG 펫 같은 경우에 다른 암으로 진단된 분들이 전체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FDG 펫에서 전립선 쪽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PSA가 낮다라고 하면은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건 이제 사실 암에 진단된 다음에 하는 검사니까는 사실은 많이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쓰는 건 아니고 MRI랑 초음파 검사, CT 검사 같은 거를 이제 영상에서 거기서 이 전립선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암을 의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 중에서는 사실 영상 검사 중에서는 전립선 MRI가 가장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효과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파이라즈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진단의 정확도랑 이거의 재현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MRI에서 파이라즈라고 하는 검사의 목적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모든 전립선암을 다 진단하겠다가 아니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립선암 그러니까 초기암 중에서 글리슨 저희가 스코어로 얘기하면 글리슨 스코어 3+3이죠. 글리슨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저위험 전립선암이고 양이 적은 그런 전립선암을 그것까지 잘 진단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아니고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의미 있는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이라제 스코어가 1, 2, 3, 4, 5로 나누는데 1, 2도 전립선암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파이라즈 1은 전립선암의 존재 위험성이 매우 낮은 거, 그리고 2 같은 경우에 낮은 거, 이제 3 부터 저희가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중간이나 높음, 매우 높음의 단계를 3, 4, 5로 나눠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SA가 같은 PSA라도 PSA가 4 얼마지만 파이라즈 5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조직 검사하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봐야 되고, 아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전립선이 큰 경우에 PSA가 만약에 똑같이 4 다라고 하면은 전립선암 위험성이 낮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 MRI에서 파이라즈 5 짜리 병변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고위험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랜덤하게 전립선을 찌르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고위험암이 있는 경우는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 MRI에서 고위험 병변이 보이면 저희가 표적으로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스탠다드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 중에서는 전립선 MRI가 그 전립선암을 감별하는 데 가장 효율성이 높다,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지 전립선암을 최종 진단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거는 2 가지 이유죠. 이게 침습적인 검사니까 바늘을 찔러서 누구한테 찌르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처를 내는 거고, 이건 반드시 필요할 때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자체의 정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립선을 크진 않지만 전립선에 이제 바늘을 열 몇 군데를 찌르든 6 군데를 찌르든지, 그거는 병원마다 약간 프로토콜이 다르고, 그 바늘로 찔러서 그 조그만 부분에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암이 너무 작게 있거나 아니면 바늘이 마침 그걸 피해서 그 조직을 못 얻었다면 실제로는 암이 있지만 암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진을 위해서 한 검사인데 확진을 못하고 결국 추적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때 그때 검사를 하게 되고, MRI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반드시 그쪽을 요새는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고,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MRI에서 병변이 보이면은 거기에 표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과정에는 증상으로 진단하진 않고요. 일단 PSA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PSA 외에 요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MRI가 영상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의심이 되는 부위가 있으면 MRI에서 표적이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조직할 때 표적으로 하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PSA가 너무 높고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표적으로 찌르는 거 이런 것보다는 빨리 진단을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조직 검사로 빨리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으면, 특히나 MRI에서 의심 병변은 그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 만든 파이라즈라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면 표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예전에는 그냥 PSA를 가지고 진단하고 초음파로 뭔가를 보고 손으로 만져서 뭔가를 해서 '아 이게 암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조직 검사.' 이런 식으로 갔다면, 요새는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면서 고효율 얻기 위해 반드시 이제 암이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MRI 같은 걸 좀 같이 쓰고 MRI 표적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자면, 오늘 꼭 아셔야 될 거는, 아셨으면 하는 거는, 전립선암은 일단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암이 아닙니다. 전립선암에서 증상이 생기면 좀 진행된 경우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증상과 전립선암의 그 발생률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코릴레이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증상으로 진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년 이상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년 이상에서는 PSA 검사를 적어도 한 번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고, 그게 높으면은 반복적인 검사를 추천드리고요. 어 PSA가 결국에 이제 예전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PSA가
PSA를 건강검진에 우리나라에서 안 넣는 이유가 이게 과잉 진단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건데, 결국에는 PSA가 높다는 건 정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조직 검사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결국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임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암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그 암이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암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늘어나는 거를 방해할 이유는 없고 이 검사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PSA는 검사를 하시지 않았다면은 한 번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PSA가 높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PSA 검사를 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조직 검사도 뭐 여러 번 해서 불안해하시고 PSA는 안 떨어지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PSA가 높다고 해서 전립선 암인 건 아니고, 만약 염증 때문에 아니면 전립선의 손상 때문에 PSA가 올라가신 분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냥 검진하면서 전문가랑 상담하면서 계속 추적 관찰하고, 그 상황에서 암이 생기면은 그걸 놓치지 않는 것만 저희가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요도 결석이 있으면 전립선암이 걸리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제가 상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도 결석이라는 건 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석은 이제 결국 돌인데, 돌이라는 게 어 요로계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요로라는 거는 오줌이 내려가는 길이고요. 신장에서 오줌이 이제 신우라고 해서 깔때기로 들어가고, 오줌 내려가는 깔때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되고, 그리고 방광에서 오줌이 거치되어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결석은 사실은 배출되어야 되는 결석이기 때문에, 요도에 결석이 있다는 거는 일시적인 질환이고, 그게 있다고 전립선암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저 요도 결석이라고 하는 게 전립선에 있는 석회화를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게 이렇게 결론만 말하자면 어쨌든 요도 결석이 있다고 전립선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요도 결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요도 결석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질환입니다. 요도에 결석이 걸렸다가 배출되는 질환이고, 이게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극을 줄 수도 없고요. 아마 이제 제가 추정컨대 요도 결석이라고 하시는 게 전립선의 석회화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립선에 석회화가 있다고 전립선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립선의 석회화는 전립선 염증이 생기면 2 차적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전립선에 석회화가 있으면 PSA가 상승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는 없고, PSA라는 결과값에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456 님이 "PSA 수치가 24면 많이 안 좋은 건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병력을 알아야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PS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암이라고 한다면, 전립선 암의 기준에서는 4 이상일 때는 이제 저위험, 10 이상일 때는 이제 전이를 좀 생각하고, 20 이상이면은 원격 전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암이 더 진행됐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SA라는 거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PSA가 24 다라고 해서 "어디에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립선염이라고 한다면은 PSA가 24 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전립선 비대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 전립선암이라고 해도 24 면은 나쁜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PSA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어 주변에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랑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적절한 검사를 해야지 아마 정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팔메토가 전립선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거는 정답이 있는 거죠. 소팔메토는 전립선암에는 치료에 도움이 되진 않고요. 저거의 목적 자체가 전립선 비대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완화시키는 정도의 기능이고, 사실은 저희가 모든 약의 개개인에 대해서 환자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약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사람한테 개개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구 집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팔메토라는 거는 약으로서의 효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건강기능식품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전립선 비대에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진 거고, 전립선 암의 치료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마승근 님이 "자전거를 무리하게 타면 전립선에 이상이 오나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질문을 한 저랑은 사실 상관없고 환자분들이 질문하실 땐 상관없지만 제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좀 나눠야 되는 게, 전립선을 타는 거는 어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전립선의 이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제가 정의를 해야 되고, 어 전립선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자전거가 위치상 회음부에 압박을 하게 되고 회음부가 전립선이 위치한 데거든요. 그러면은 회음부가 계속 이제 자극이 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전립선에 반복적인 자극이 되게 되면 전립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PSA가 오를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 증상, 그러니까 배뇨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PSA 상승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PSA 상승이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가지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전립선 을 이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전립선 비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PSA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뭐 '전립선에 이상이 온다.'라기보다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하연 님이 "전립선암이 완치되셨지만 아기 수준으로 식사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몸무게도 빠지는데 3 개월마다 정관 검진도 다니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언어과 진료를 봐야 될까요?" 하시는데, 이것도 상태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르고요. 어 "암이 완치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초기암이나 아니면 국소 진행성 암이라고 해서 전립선 주변에서 약간 벗어났거나 아니면 임파선 정도까지 가 있는 정도의 암을 생각하는데, 완치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질환은 그거고요.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사실은 완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초기에서 뭐 방사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해서 PSA가 충분히 떨어져서 완치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면은 드시는 약을 한번 연령을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 드시는 약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전립선 쪽에서 이제 치료하는 약이 있는지, PSA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호르몬 억제요법을 쓰고 있는 중에 떨어진 거면은 사실은 치료 중인 거고 완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쓰는 거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피로감도 생기고 근육도 빠지고 어 약간 우울한 느낌도 생기고 식사량도 줄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쓰고 있다면 저거는 이제 그 약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저런 상황이라면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냐, 고령이시라고 한다면 그 고령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이 그래도 꽤 많이 흔해졌으니까, 아니면 또
완치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치료도 많이 되고 조기암도 PSA 덕분에 좀 발견하는 빈도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 전립선암도 암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단이 됐을 때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큰 스트레스라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 보면서 그 주치의랑 일단 먼저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치의가 이제 권유해 주는 그 학과가 있으면 거기 진료를 보고 이게 어려우시면 내과를 한번 가 보시고 아니면은 뭐 정신건강의학과에도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임 삼서목수 님이 지인분이 전립선 암약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데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그 영양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인체에 뭔가를 주는 건데 뭐 이게 국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특정 논문이나 특정 연구 집단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사실은 한 집단이 그 하나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저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엎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이 그 전립선에 좋다라는 게 이제 전립선암에 이것도 되게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전립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전립선암이 생겼을 때 이걸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전립선암약을 이미 드시고 있다고 하면 전립선암이 생긴 상황인 건데 전립선암이 생긴 사람한테서 어 좋은 영양제라는 거는 전립선암 치료에 좋은 영양제라는 거는 없고요. 전신적으로 이제 그 기력이 어쨌든 떨어질 테니까 호르몬 억제요법을 하든 치료를 하든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아니면 방사선 치료 같은 걸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 그냥 일반적인 그 충분한 식사를 하시면 별도의 영양제는 그냥 뭐 종합 비타민제 정도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전립선 암에 특화된 이 사람한테만 반드시 좋을 수 있는 영양제라는 거는 아직은 정설은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제 선물로 주시면은 그냥 잘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전립선 암에 좋겠지.'라고 하면서 뭔가를 찾아 드실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아빠 님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10 년째 드시고 PSA는 4, 5로 유지하고 계시고요. 약을 복용해도 수치가 감소하거나 야간뇨가 사라지지 않는데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건 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거는 PSA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 전립선 비대증 약 중에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약이 부수적으로 PSA를 떨어뜨리는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전립선 비대 암의 위험성을 줄였다 이것도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을 줄였다도 아니고요. PSA는 그냥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지표, 암일지 아닐지 모니터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반토막 나서 보이고 있다. 사실은 저희는 그런 약을 쓰시고 있는 중이면 그게 아마 피나스테라이드인데요. 그 약을 드시면 PSA가 4나 5라고 했을 때 약을 잘 복용했다라는 가정하에 1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8이나 10 정도 약을 끊으시면 PSA가 8이나 10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면서 그 목적이 PSA를 떨어뜨리는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PSA 4-5를 유지한다는 건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10년 동안 복용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인데 전립선 비대 증상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다 전립선 비대 증상은 아니고요. 방광 쪽에서 수축력이 저하돼서 비대 증상을 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변 참는 게 어려워져서 빈뇨가 생길 수도 있고 야간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랑 연관이 있는 야간뇨라는 거는 밤 동안에 낮에도 야간 배뇨를 했을 때 잔뇨가 남고, 그리고 밤에도 그런 잔뇨가 계속 남기 때문에 밤에 깨는 거, 이거는 전립선 비대랑 관련된 야간뇨고요. 방광과민성이라는 게 있어서 낮에 이제 소변을 못 참으면서 낮에 보다가 이제 밤에, 사실 방광과민성은 밤 동안에는 과민성의 지표가 떨어지는데 더 참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 어쨌든 방광에 이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밤 동안에 밤 소변을 못 참고 깬다. 이거는 전립선 비대 때문이 아니고 방광 과민 때문에 생기는 야간뇨고, 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밤 동안에는 원래는 호르몬으로 몸 안에서 수분이 배출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어 수분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호르몬의 생성 능력이랑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밤 동안에 만들지 않아야 될 소변이 생기면서 생기는 야간뇨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흔한 건 뭐냐면 그 잠 잠들기 전에 물이 건강에 좋다고, 아니면 약 때문에 먹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이제 소변으로 생성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사라지지 않는 거는, 보통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증상이 있더라도 고령 환자분들이 야간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그 이유는 야간뇨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약의 목표는 아마 야간뇨가 아니었을 거고, 배뇨 요속이 낮거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거나, 그래서 전립선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약을 쓰셨을 겁니다. 약의 효과는 지금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야간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확률상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만족하실 수 있지만 절반은 만족 못 하실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고려한다면 약을 드심에도 소변 요속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 '약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은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개구리 전망대 님이 전립선암에 전조 증상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어 이게 이제 저 오늘 회의는 아니 이거 영상의 핵심인데, 전립선암은 증상으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는 거는 결국 PSA라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전립선암이 증상이 생기려면 전립선암이 많이 충분히 자라서 주변 장기를 압박할 때 아니면 요도를 압박할 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증상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세가 만약에 어느 정도신지는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이다, 중년 이상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PSA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건강검진에서든 아니면 가까운 비뇨기과에서든 PSA 검사는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러 과에서도 PSA 검사를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전문의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PSA가 높아졌을 때 무조건적으로 조직 검사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생각하느냐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PSA에 올라가는 생태를 알고 어떤 질환이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 가능하면은 이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면 건강검진에서 PSA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배뇨 장애가 있다면 거기서 아마 PSA를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비뇨기과에서 한번 PSA를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립선암 2기 수술로 재발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방사선 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계마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 기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전립선암의 초기 치료에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전립선암이 재발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제 뭐 사실 뭐 전립선이 국한된 거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기계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고,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상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데나 이제 종양내과 이런 데도 그렇고, 비뇨의학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종류의, 그러니까 영상의학과는 쪼끔 뭐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워낙 영상의학과가 퀄리티가 좋으니까 대학병원에 남을 수밖에 없는 종류의 진료과들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질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도 다 여러 가지 기계 사이의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장비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방사선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기계 때문에 혹은 의료진 때문에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사선 종양학과가 굉장히 표준화가 잘 돼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방사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프로토콜도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게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다 이렇게 동일한 식으로 거의 치료를 하고, 그런 기계들이나 아니면은 그 그림 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체계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하면 또 뭐 굉장히 이제 동일한 유사한 프로토콜로 다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학술적인 과들이라, 영상의학과, 뭐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이런 데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어떤 치료에 어떤 기계를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나, 어떤 암에서 어떤 식으로 재발했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더 좋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상의를 하고, 치료 방침이 이제 완전히 프로토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가까이 집 근처에 있고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는 특히나 주중에 막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시기 편한 데로 가시면은 크게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뭐 이제 전립선암이라는 게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진단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막 계산식이 딱 있어서 '이게 있으면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고민하실 부분이 많은 게 맞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초기암으로 진단됐다, 조기암으로 진단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수술만이 능사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도 있고 뭐 브라키 치료도 있고, 요새 중입자도 많이 하고 뭐 지켜본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는 이게 많이 나오고 저게 많이 나오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게 있어서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치의랑 조금 많이 얘기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치의들이 아마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얘기할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가 더 좋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를 막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을 거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주치의랑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제일 사실 좋은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과들이, 비뇨기과도 있고 뭐 방사선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들이 있고, 종양내과도 있고, 그 과들이 서로 이제 어 그 서로 뭐 자주 토론을 하면서 뭔가 치료를 결정하는, 뭐 다학제적인 진료를 하고, 그런 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종류의 병원에서 첫 치료에 대한 상담은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고요. 우리나라 형편상 뭔가 이제 대형 병원에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이제 빨리빨리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교수님 따라서는.
"이걸로 하세요." 아니면은 "이걸 이거 말고 저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후회가 안 되시려면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만약 환자분한테 '이게 더 최선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충분히 생각했다."라고 환자분이랑 토의했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이걸 추천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환자분이 납득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이제 "나는 이게 어떤가 한번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국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결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지 후회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료는 합병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저희가 감수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거고, 환자분도 이제 합병증을 감수하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고 충분히 얘기를 해 봤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시면 아마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방사선 치료 아마 말씀하신 선생님들도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된다면 그 내용을 주치의한테 한번 얘기해 보면, 주치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거고 본인이 아는 지역의 의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후회 없이 얘기를 하면서 어 그 진료를 받으시면은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라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라 가지고 막 약간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립선암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PSA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PSA가 높다고 해서 또 암인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치의 비뇨기학과 전문의랑 얘기를 하면서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분이 그런 PSA가 높은 젊은 남자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진단 과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증상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의사랑 계속 상의를 많이 하시고 결국 같이 진료하면서 살아갈 사람이니까 그런 내용을 상의하시면서 진료를 받으시면 후회 없이 진료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